새벽 4, 5시쯤 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눈이 떠지곤 하죠. 알람도 없고 누군가 깨운 것도 아닌데 그냥 몸이 스스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아직 어두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하게 무언가가 조여들기 시작하는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이유를 꼭 집어 말하기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어색한 그 감각. 그냥 막연하게 무겁고 막연하게 공허하고 막연하게 이 새벽이 길게만 느껴지는 그 시간 말이에요.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50대이거나 60대이실 겁니다. 혹은 그 문턱 어딘가에 서 계신 분일 수도 있고요. 자식들은 어느새 다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거나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뻐근한 날들이 부쩍 늘었으며 거울 앞에서 마주치는 얼굴이 낯설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오래된 무게로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 따로 있지 않나요? 이게 맞는 건지 라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이렇게 참아오고 이렇게 버텨온 게, 이렇게 남을 위해 헌신해온 게 과연 옳은 방향이었는지를 묻는 그 질문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꺼내놓지 못하고 혼자 사귀고 그냥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그 물음이요. 그 질문이 때로는 후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그냥 피곤함으로 뭉뚱그려져서 잠속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싶어지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내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 질문을 품고 살아온 당신은 그 질문을 감히 품을 만큼 충분히 살아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생애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위한 답을 찾아도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실마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유럽의 한 철학자가 망치를 들고 세상의 모든 위대해 보이는 것들을 두드렸어요. 그 철학자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였고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믿어온 것들이 진짜로 당신을 위한 것이었느냐고요. 당신이 그토록 성실하게 짊어온 그 짐들이 정말 당신이 짊어야 했던 것들이냐고요.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배신이 아닐 수 있다고요. 이 시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오늘 이 이야기는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안에 이미 있지만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것들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려는 것입니다. 니체가 망치를 들었을 때 그는 무언가를 부수려 한 것이 아니라 울림을 듣고 싶었어요. 속이 꽉 찬 것인지 텅 빈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드려서 그 안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 나오는지 함께 들어봅시다. 어떤 삶이든 그 삶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자식들 걱정을 밥 먹듯 하는 것, 뉴스를 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질서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나름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누군가의 직장 동료나 상사로서, 혹은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어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뎠는지, 얼마나 많은 밤들을 뒤척이며 보냈는지 아마 여러분 자신만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50, 60회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들의 양과 깊이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어떤 대단한 모험담보다도 더 풍부하고 더 입체적인 이야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 초조함, 자식이 아플 때의 그 무력감, 가까운 일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을 때의 그 공허함, 반대로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을 때의 그 벅찬 기쁨,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지만 스스로는 알고 있는 수많은 선택들의 무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 기억 안에, 그리고 주름 하나하나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것의 총합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총합이라고요. 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상처로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신을 만든 힘으로 기억합니다. 그 해석의 차이가 곧 삶의 질의 차이가 된다고 그는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충분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어딘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잘 살았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놓쳤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으신가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느낌은 정직한 것이고 그 정직함이야말로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질서가 자리 잡고 있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잠들기 전 가장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 생각들 안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을 찾게 될 거예요. 니체는 그의 책 우상들의 황혼을 쓰기 시작하면서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엄청나게 무거운 과업을 앞에 두고도 명랑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작은 예술적 성취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햇살 속으로 뛰어나가 그 무게로부터 자신을 잠시 흔들어 깨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명랑함이란 그에게 가벼운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햇살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거운 것들을 억지로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무거운 것들을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되 그것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발견해 가자는 거예요. 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삶의 질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질서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질서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요. 그 느낌이 낯설다면 아마 오랫동안 그 질문 자체를 허락받지 못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그 질문을 허락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 욕구라고 부르는 그것을 이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욕구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 세대는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세련되지 못한 것, 혹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배워온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는 것,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나중에 먹는 것,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더 급한 일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덧 미덕이 되어버렸고 그 미덕은 어느 순간 습관이 되었으며 그 습관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상태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두고 본능의 퇴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동물은 배가 고프면 먹으러 가고 위험하면 피하고 쉬고 싶으면 눕습니다. 그 본능이 살아있는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문명을 만들고 도덕을 만들면서 그 본능들을 하나씩 억누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모든 억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타인을 해치려는 충동을 억누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억압이 지나쳐서 결국 자기 자신을 살게 하는 욕구까지도 억눌러버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언제였나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언제였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니체가 소크라테스를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는 믿음, 논리가 본능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실은 삶의 하강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삶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성과 본능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작동하거든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면 무언가를 하고 싶어지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억누르다 보면 그 흐름 자체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흐름이 막힌 물이 썩듯이 억눌린 욕구는 결국 내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것이 때로는 이유 없는 짜증으로, 때로는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때로는 무기력증으로, 때로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느낌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오랫동안 목이 마른 상태에서 버텨온 사람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성장하고자 하는 본능, 지속하고자 하는 본능, 힘을 축적하고자 하는 본능 그 자체라고요. 그리고 그 본능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서만 진짜 의미가 생겨난다고요. 그 본능을 그는 힘의 의지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타인을 지배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더 온전하게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 의지가 꺼지지 않는 한 나이는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도 그 의지가 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이거든요.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 무언가를 들으려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직 살아있는 욕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크든 작든 현실적이든 아니든 일단 그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이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단 하나의 부탁입니다. 그 허락이 내려지는 순간 아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발이에요. 니체는 말합니다. 어떤 위대한 것도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된 적이 없다고요. 위대한 것은 언제나 불완전한 출발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느낌. 이 나이에 무슨 변화냐는 생각. 그것들을 잠시 옆에 내려놓고 이 한 걸음만 함께 내딛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야. 때는 이미 지났어.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 안에도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들리는지, 얼마나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지는지 저도 압니다. 이미 반 이상을 살아온 사람에게 새로운 출발이라니, 그게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니체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발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나이는 그 출발을 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의 깊이를 더해주는 토양이 된다는 것이에요.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고 60이 되어서야 겨우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유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니체 자신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것이 더 선명하게 이해됩니다. 그가 우상들의 황혼을 쓴 것은 1888년 가을이었는데 그의 나이 44살이었고 이미 건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시력은 거의 망가져 있었고
편두통이 극심했으며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당대에 그의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책을 단 며칠 만에 써냈고 그 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책에는 너무도 풍성한 가을의 낭비가 담겨 있다고. 진실들이 너무 많아서 걷다 보면 발에 채일 지경이라고요. 그 가을의 풍성함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고통과 함께해온 세월에서, 오해받아온 날들에서, 혼자서 생각을 이어가야 했던 수많은 밤들에서 온 것이에요. 그 세월이 없었다면 그 깊이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들, 기쁜 것도 아픈 것도 창피한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그 전부가 지금 여러분 안에 쌓여 있는 토양입니다. 그 토양이 깊을수록 거기서 자라날 것도 깊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출발은 무엇일까요? 지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커다란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출발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내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에 대해 처음으로 물음표를 달아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인가 하는 물음들을요. 니체는 그것을 망치질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 망치는 아주 작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폭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처음으로 두드려보는 것과 같아요. 창문 안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 나오는지 들어보는 것. 그것이 출발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출발이 가능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에요. 니체가 가장 존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적 정직함이었습니다. 불편한 것을 외면하지 않고 달콤한 거짓말보다 쓴 진실을 택하는 용기요. 그 용기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이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그 작은 움직임도 이미 그 용기의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출발선 위에 서 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크든 작든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고 나면 곧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보이고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물음표를 달고 나타나죠.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어지러움이야말로 진짜로 살아있다는 신호라고요. 이제 그 낯선 풍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온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위해 살았고, 어떤 대가를 치렀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요. 그 이야기가 우리를 설명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우리를 정당화해줍니다. 그런데 니체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 당신을 위한 이야기인가요? 라고요. 당신이 그 이야기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요.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가 너무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그 이야기가 담고 있지 않은 가능성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이 이야기들은 처음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해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자신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이야기의 명령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채 행동해온 경우가 많아요. 니체는 이것을 그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오류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는 이것을 원인에 대한 착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거나 경험할 때 그 원인을 찾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종종 뒤집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했으면 잘 됐을 텐데. 내가 더 참았으면 자식이 잘 됐을 텐데. 내가 덜 먹었으면 건강했을 텐데. 이 생각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결과를 나의 선택과 행동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여겨질 때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짐이 쌓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삶은 수백만 가지의 조건들이 얽히고 맞물려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당신이 선택한 것들만큼이나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도, 당신이 태어난 시대도, 당신이 자란 환경도, 당신이 만난 사람들도, 당신이 맞닥뜨린 역사도 전부 그 삶을 함께 빚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모든 것이 당신 덕분도 아닙니다. 삶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아주 묘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죄책감의 일부가 녹아내리고 억울함의 일부가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조용한 여백이 생겨납니다. 그 여백에서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니체는 우상들의 황혼에서 소위 도덕적 개선자들, 즉 사람들을 더 선하게 만들겠다고 나서는 모든 종류의 세력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교회도, 국가도, 각종 이념도, 심지어 가족의 기대도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 사람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들을 죄악시하거나 억압함으로써 그 사람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들임의 결과는 더 선한 인간이 아니라 더 약하고 더 순종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가장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장 억압적이었던 요구는 어디서 왔나요? 그리고 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조용히 사라져 갔나요? 이것들을 들여다보는 것, 이 탐색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색 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억압에 저항하면서도 어떻게든 지금까지 살아남은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무언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무언가, 그것이 지금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있는 힘입니다. 그 힘에게 이름을 붙이기 전에 먼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완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은 꽤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억눌려온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아직 살아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일.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흘러나올 음악이 그 쉼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선율에 몸을 맡겨보세요.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떠오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 있으면 됩니다. 그 많은 봄날 어디로 갔나 뒷마당 감나무 혼자 서 있고 내 손이 잡았던 것들은 모두 안개처럼 지나가 버렸네. 울다가 웃다가 버텨온 날들 이름도 모르는 강을 건너왔지. 돌아보니
바라보면 먼데 앞을 보면 아득해. 그 사이 어딘가 내가 서 있네.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뭐라 할까? 잘 살았냐고, 좋았냐고, 아직 모르겠다 그 말뿐인데 이 저녁 바람은 왜 이리 따뜻해. 세월이 가르쳐 준 것들 중에 가장 늦게 안 건 나 자신이었어. 이제야 보이는 내 안에 그 빛 꺼지기 전에 살아 숨쉬길. 지지 않아도 돼, 져도 괜찮아. 다시 피는 꽃이 더 깊이 뿌리 내리듯 흘러간 것들은 흘러간 거야. 지금 여기 네가 서 있는 게 정답이야. 그 선율이 여러분의 어느 날을 스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 접어두었던 날, 말하지 못했던 날, 그냥 지나쳐버린 날, 그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음악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어질 두 번째 음악은 조금 다른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나온 날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앞을 바라보는 이야기예요. 함께 들어봅시다. 오래된 편지 한 장 서랍에 넣고 봄이 와도 꺼내지 못했네. 있는 게 아니라 삭히는 거라 그렇게 말하며 살았었지. 긴 겨울 끝에 얼었던 땅도 언젠간 씨앗을 품는다지. 내 안에 잠든 그 오랜 꿈도 아직 죽지 않았을 거야.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이 나를 잃는 일이 아니었으면 그 두 가지가 함께 설 수 있다면 이 저녁이 다르게 보일 텐데. 흘러간 날들을 원망 말자.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지금의 나도 이렇게 여기 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제는 망설이지 않아도 돼. 돌아가지 않아도 돼.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출발점이야. 천천히 걸어가도 돼. 멀리 가지 않아도 돼. 네 걸음의 속도로 살아가도 돼. 두 곡의 음악이 흘러지나갔습니다. 오늘 1부에서 우리는 함께 꽤 깊은 곳까지 걸어왔어요. 여러분의 삶이 놓인 질서를 들여다보고 오랫동안 억눌려온 욕구를 살펴보고 그 욕구에서 비롯되는 출발의 의미를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온 이야기들 안에서 새로운 시선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하신 겁니다. 2부에서는 이 여정이 더 깊어집니다. 니체가 말하는 진짜 발견이 무엇인지, 그 발견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깊어진 자신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의미와 그 귀환이 만들어내는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곧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긴 시간 동안 귀를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오늘도 충분합니다. 1부에서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걸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들여다보고, 억눌려온 욕구를 살펴보고, 처음으로 출발선 위에 서보고, 그리고 자신을 지탱해온 이야기들 안에서 새로운 눈으로 탐색해보았죠. 그 시간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온도로 머물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무언가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2부에서는 이 여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진짜 발견이 무엇인지, 그 발견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온전해진 자신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의미와 그 귀환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다시 걸어봅시다. 오랜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목적지가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산길을 오르다가 숲이 끊기고 탁 트인 하늘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랫동안 안개 속을 걷다가 갑자기 발 아래 펼쳐진 풍경이 보이는 것처럼요. 이 단계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니체의 철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빛나는 지점, 그리고 5060 세대의 삶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지점이기도 해요. 니체가 말하는 가장 위대한 사상, 그것을 그는 영혼 회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핵심을 아주 단순하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삶이,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기쁜 날도, 아픈 날도, 자식이 처음 걸음을 뗐던 그날도, 가장 힘들었던 새벽도, 누군가를 위해 참아냈던 수많은 순간들도 전부 다 다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삶을 그대로 살겠습니까? 라는 물음이죠. 처음엔 이 질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시 살고 싶지 않은 날들이 너무 많다면 그 질문이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의도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만약 그 질문에 그래, 다시 살아도 좋겠어라고 답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의 매 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 회귀의 사상이
우리의 삶과 맞닿는 지점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삶이 영원히 반복될 가치가 있다면 그 삶 안의 모든 순간들도 그 가치를 함께 나눠 갖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웠던 날들도, 억울했던 날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날들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삶을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들이고, 그 삶이 가치 있다면 그 날들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또한 이 사상을 가장 무거운 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어디론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보상받겠다는 생각, 죽고 나면 다 잊히겠다는 생각,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그때 진짜 살겠다는 생각, 이 모든 도피처들이 이 사상 앞에서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이고 지금 이 삶이 전부예요. 하지만 니체는 그것이 무거운 사상인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사상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언제가 아니라 지금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삶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집중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를 전반부와 완전히 다른 질로 살아가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깊은 발견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풍요로운 토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밤을 지새웠던 그 밤들에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했고 힘든 상황에서도 곁을 지켰던 그 시간들에 여러분은 의리를 살아냈으며 아무도 몰라주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던 그 순간들에 여러분은 인간됨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니체는 자연에서 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무가 위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가 아래로 깊이 뻗어야 한다고요. 고통이 깊었던 만큼 여러분의 뿌리는 그만큼 깊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만큼 이제 위로 뻗을 수 있는 힘도 함께 있어요. 그것이 발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낭비가 아니었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뿌리의 힘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 그 발견이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발견이 따뜻하게 느껴지셨다면 잠시 그 따뜻함과 함께 머물러 주세요. 하지만 니체는 단지 위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진짜 깨달음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대가를 요구한다고요. 그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니체의 철학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가 도덕의 반기를 들고 기존의 가치들을 부수고 선악을 넘어서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종이나 이기주의로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가치의 전환은 더 나은 것을 위해 덜한 것을 내려놓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익숙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을 지탱해온 믿음들, 그것들 가운데 일부는 사실 여러분을 지탱한 것이 아니라 올가매고 있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래야 한다. 이 나이에 이래서는 안 된다. 남들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 바꾸기에는 늦었다는 생각들이요.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대가이고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니체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라고요.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고 고난과 결핍과 삶 자체에 대한 무관심을 키워가는 것이며 때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얼핏 들으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온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타인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타인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대가는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이루었는데 나는, 우리 자식은 저렇게 잘 됐는데, 우리 아이는 그 나이에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가. 라는 비교들이요. 니체는 이 비교의 근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타인의 가치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니체는 이것을 가리켜 노예의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이요. 그리고 그 방식이 굳어지면 우리는 평생 남의 눈높이에 맞추려 애쓰면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교를 멈추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처음엔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대가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변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시선이 변하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온 토양이 됩니다. 후회는 에너지를 씁니다. 죄책감은 에너지를 씁니다. 원망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 에너지들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 쓰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과거에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조건과 지식과 에너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재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공평하지 않은 재단에서 자신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자기 용서입니다. 50이 넘으면 생기는 특별한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압박 속에 있었지만 이 나이가 되면 그 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도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무게들이 여전히 있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딱 한 가지만큼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보는 방식만큼은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니체는 이것을 가리켜 삶의 예스를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에만 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통에도, 불확실성에도, 변화에도 예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체념의 정반대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이고 나는 이 삶을 산 사람이며 이 삶은 가치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무언가 묵직한 것이 어깨에서 내려갑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벼움이 찾아오죠.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진짜 힘이에요. 물질적인 힘도 아니고 타인을 지배하는 힘도 아닌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힘. 그 힘이야말로 어떤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나면 이제 돌아올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귀환은 떠나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어진 자신으로, 더 온전해진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자기 극복이라고 불렀는데 극복이란 파괴가 아니라 변환이에요. 더 낮은 것이 더 높은 것으로 변환되는 과정이죠. 그 과정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함께 들여다봅시다. 귀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고향 땅을 밟는 장면, 혹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고 잊었던 자신과 다시 마주하는 장면. 귀환은 항상 출발점이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돌아온 사람은 더 이상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니체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차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이 바로 이 귀환의 상징입니다. 그는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 오랫동안 홀로 지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산에서 내려오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귀환이에요. 하지만 그가 내려오는 것은 산 아래 세상이 그를 필요로 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신이 더 이상 혼자만의 지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나눔 없는 풍요는 진정한 풍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귀환의 이미지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 그 수십 년의 경험들, 그 안에서 쌓아온 지혜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들여다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혼자만의 깨달음이 혼자만의 것으로 남을 때 그것은 서서히 식어버리거든요. 귀환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것을 드디어 시작해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오늘 하루를 어제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그의 잠언들 가운데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행복의 공식은 하나의 예스, 하나의 노, 하나의 직선, 하나의 목표라고요. 얼마나 단순한가요? 그런데 이 단순함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무엇에 예스를 말하고 무엇에 노를 말할지를 알고 자신의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귀환 이후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 예스와 노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기쁨을 주는지, 무엇이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무엇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무엇이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이것들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가 귀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안에는 이 지혜가 이미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다만 그 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해온 것들이 너무 크고 너무 오래되어서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이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목소리는 아주 조용합니다. 때로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당신의 목소리예요. 무엇을 먹을 때 진심으로 기뻤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편안했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지, 어떤 풍경 앞에서 말없이 오래 서 있게 되었는지, 그 기억들 안에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귀환의 완성이에요. 니체는 이것을 자신만의 덕을 발견하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이 정해준 덕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덕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요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정원을 가꾸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글을 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의 크기와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뿐이에요. 귀환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렵고, 나이가 두렵고, 남의 시선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가 가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귀환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자기 자신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씩이 쌓일 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니체는 인간은 초극되어야 할 무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어요.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뜻인가, 더 나아가야만 한다는 압박인가 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극, 즉 넘어섬은 지금보다 더 잘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온 한계, 두려움이 만들어온 경계, 타인의 시선이 그어놓은 선들을 부드럽게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섬이 이루어질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보통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작은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마시는 아침 커피가 다르게 느껴지고, 똑같이 걷는 동네 길이 다르게 보이고,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게 와닿습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사물의 재해석이에요.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계가 달라집니다. 두려움으로 맺어온 관계들, 의무로 유지해온 관계들, 체면 때문에 끊지 못했던 관계들과 진정한 애정으로 맺어온 관계들이 분명하게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들에서 멀어지고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들 가까이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스럽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더 진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고 다가올 시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니체가 말하는 영원 회귀의 사상이 실제 삶에서 발현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죠. 이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계절이 바뀌듯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쁨이 됩니다. 아,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아,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지금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는 그 작은 알아차림들이 쌓이면서 삶 전체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니체는 그의 잠언 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요. 이 말이 가장 깊게 울리는 세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고 지나갔나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강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 강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강함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안에 이미 충분히 담겨 있거든요. 변화는 완성이 없습니다. 니체가 영원한 생성이라고 부른 것처럼 변화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속됨이 살아있음의 증거이고 살아갈 이유이며 앞으로의 날들이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는 아직 쓰이지 않은 장들로 가득합니다. 그 장들이 어떤 이야기를 담게 될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어제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내면의 불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거의 끝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잠시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금 흘러나올 음악이 그 시간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느껴주세요. 억누르지도 말고 억지로 끌어내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요. 빈 찻잔 앞에 오래 앉아서 지나온 길을 세어봤어. 굽이굽이 돌아온 자리마다 내가 있었네, 내가 있었네. 쓰러질 것 같던 그날들도 어쩌다 보니 다 지나갔고 돌아보면 무서웠던 것들이 내 발판이 돼 있더라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 날도 혼자서 버텨야 했던 밤도 다 모아보면 결국 하나야. 이 사랑
나는 이제 그만하려 해. 그때의 나는 충분했어. 지금의 나도 충분해. 괜찮아, 다 괜찮아. 그게 바로 너야. 이제 좀 쉬어가도 돼.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돼. 지금 느끼시는 것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고 아무 감흥이 없어도 괜찮아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니까요. 마지막 음악은 이 모든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내딛는 한 걸음을 위한 선율이에요. 함께 들어봅시다. 새벽빛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어제보다 조금 더 나답게 살아볼게. 두렵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발을 내딛어봐. 내 안에 있는 그 조용한 불꽃 꺼지지 않게 지켜볼게.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 이 자리가 충분해. 작은 것들 안에서 빛나는 내 하루 살아볼게. 남은 날들이 얼마든 간에 후회 없이 나답게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두 눈 뜨고 걸어볼게. 예스라고 말할게. 이 삶에 예스라고 아프고 기쁘고 모자라도 내 것이니까 예스라고 살아있다는 것에 지금 여기 있다는 것에 온 마음으로 예스라고 말할게. 두 곡의 음악이 모두 흘러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요. 니체는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글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당대에 그의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그가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래의 독자들을 위해 쓰고 있었거든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후에 태어난다고요. 자신의 시대가 아니라 더 먼 미래에야 비로소 이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내내 그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가치를 제때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울인 수많은 노력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포기했던 꿈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접혀야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그 꿈들을 가질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그 꿈들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형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깊어진 방식으로 그 꿈들의 본질을 살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젊었을 때는 없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소음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의 잠언 중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의 예스, 하나의 노, 하나의 직선, 하나의 목표. 행복의 공식은 이것이라고요. 얼마나 단순한가요? 그런데 그 단순함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걸어와야 하는지 여러분은 이제 아시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예스를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예스를 말하는 것, 자신의 욕구에 예스를 말하는 것, 자신의 페이스로 살아가는 것에 예스를 말하는 것,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날들에 예스를 말하는 것이요. 남은 30년, 혹은 20년, 혹은 그것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는 그날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밀도와 다른 빛깔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날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가 있어도 되고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날이 있어도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음의 일부이거든요. 니체가 망치를 들었을 때 그는 무언가를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림을 듣고 싶었어요. 속이 빈 것들에서 텅 빈 소리를 듣고 속이 꽉 찬 것들에서 단단한 소리를 들으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그 망치를 들고 자신의 삶을 두드려 보셨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셨나요? 어떤 소리였든 그 소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아직 느낄 수 있다는, 아직 변화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충분할 것입니다.